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돈 되는 썰전의 윤주호입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을 모셨다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쓰신 여러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주가 맞추기 게임 하자가 아니라 애널리스트의 어떤 생각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판단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민감한 섹터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소위 구조적으로 하락기에 들어간 거냐, 아니면 순환적인 반등이 가능한 건가. 그래서 이러한 정유화학 섹터에 대해서 사실 방송에 자주 안 나오시는데 우리 정유화학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히 아주 잘생긴 윤재성 애널리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좀 나와주셨으면 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굉장히 미남이신 건 알았지만 실물 보니까 더 미남이셔서 아닙니다. 굉장히 저랑 대비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민감한 섹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 소위 대중을 상대로 이런 말 하기가 좀 약간 좀 껄끄러우실 수 있지만 한번 저는 제일 궁금한 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 정말 정유화학이 구조적인 하락에 들어간 건가, 아니면 순환적 반등이 가능한 건가, 그걸 봤고 저 다른 애널리스트 자료도 봤지만 특히 그 소위 윤지성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순환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는데 아마 그걸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정유화학 저도 이제 시장에 오래 있었던 게 유일한 무기인데 네. 정유화학이 옛날에 막 이렇게 다 죽어가다가 네. 갑자기 그 공급과잉 오고 막 시크릿컬이라고 이제 다 큰일 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 가다가 망하더라고요. 이렇게 망하고 구조적이 되고 나면 네. 갑자기 주가가 확 돌아서고. 그렇죠. 옛날엔 그런 순환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전기차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없어졌다, 네. 이런 시각인데 먼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략적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라는 이 사이클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근데 이 사이클에서 죽는 회사들이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는 게 나오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예요. 사실 제가 업을 10년 좀 넘게 봤지만 똑같은 얘기 저 10년째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사이클의 진폭은 좁아지고 네. 사이클은 길어지고 이런 얘기들, 업계에 계시는 회사 IR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코로나 때 보셨지만 엄청난 돈 벌었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한 케이스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 시클리컬 비즈니스에서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남아있는 회사가 누구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사실 투자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클리컬 비즈니스에 있는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든 SK이노베이션이든 롯데케미칼이든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했던 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약간 잘못된 판단들을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던 것 같아요. 로케가 해외에 자꾸 사고 이랬던 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그것보다는 네, 그것도 그것보다. 있지만 사실 동박 비즈니스를 거의 고점에서 한 2조, 3조를 주고 샀었죠. 맞아요. 근데 그런 판단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판단이 없었는데 네. 잘못된 판단들을 이 사이클을 잘못 판단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액션들을. 네. 그러면서 재무 구조가 나빠지고 캐시플로우가 나오질 않으니까 그럼 이 회사들 망하니까 이 사이클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것 일부가 같고요. 그러는 건데. 네, 일부가 네. 그러는 네. 거죠. 네. 사실 그 구간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다음 사이클 오면 돈 엄청나게 벌죠. 네. 상당히 벌써 흥미를 확 느끼는데 네, 네. 제가 방금 전에 그냥 슬쩍 언급을 드렸지만 이 사이클의 핵심은 누군가 문 닫으면 나머지가 혜택을 본다거든요. 그렇죠.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유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설비 폐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워낙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러우 전쟁 이후로, 물론 코로나 이후 때부터 계속 그랬죠.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이 감당이 안 돼서 공장들이 계속 폐쇄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화학 전부 다 유럽에서는 폐쇄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아있는 위협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리파이너리 캐파를 더 이상 못 짓게 딱 막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정유의 공급 과잉이 사실은 지금 꽤 많이 해소돼 있는 상태예요. 석유화학도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증설에 대한 제한들이나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세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뉘앙스를 들어보니 예. 정유를 먼저 말씀하셔서 기억이 예. 나는데 얼마 전에 컨비션 바이 SOE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SOE라면 정말 과거에 정말 너무 좋은 회사였고 배당도 잘 주고 또 어쨌든 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마진도 많이 남긴 회사였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기억나는 게 사우디에 정제 시설이 없으니까 네. 싸게 원유 받아서 그냥 받아서 수출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구조가 좀 흔들렸단 말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ROE 대비해서 PBR 보면 싸다고 하는데 예.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좀 ROE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지금은 저희가 유가가 하락 국면이었기 때문에 예. 돈을 잘 벌기 힘든 국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ROE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당연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ROE가 정상적인 ROE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유가 하락기, 특히나 급락기에는. 그렇죠. 예, 정상적인 투자를 얼만큼 낼 거냐는 사실 정제 마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제 마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주가가 전혀 반응을 안 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반기 전망 제목이 일단 전 눈에 확 띄었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뭐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여전히 우리 이런 소위 에너지 업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네. 하여튼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네.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일단 좀 자료에서 강조하셨던 거니까 좀 차분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이 에너지 정책이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외교 정책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네.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 화학 업체한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일단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3년 동안 러우 전쟁이 나고 나서 러시아 원유와 이란 원유가 사실 갈 데가 없었죠. 네. 그래서 행선지로 택한 데가 중국이었습니다. 아니면 인도였고요. 근데 이 이란산 원유, 러시아산 원유가 갈 데가 없는 애들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10불에서 20불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쳐서 그 지역으로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정유화학 비즈니스, 모든 소재 산업이 다 그런데 원가 노름이죠. 10불, 20불 싸게 중국으로 들어가고 인도로 들어간 원유가 정제돼서 나오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당연히 우리는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더 특히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 구조 문제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보다는 약간 이런 소위 러시아와 그 소위 이란 이런 예. 특수성 때문에 원가 차이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인 위험에 처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면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이 최근처럼 좀 전쟁이 마무리되면 예. 우리도 싼 원가 들어오면 되는 거네요. 우리가 싼 원가가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그럴 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싸게 못 중국만 쓰니까? 싸게 못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화학 업체가 글로벌 캐파로 보면 3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수, 대산, 울산 산단들이 다 수직 계열화 굉장히 잘 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물론 각각 회사로 보면은 수직 계열화 안 돼 있죠. 근데 이 산단으로 보면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단 저 말이에요. 가봤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캐파 큰 국가들이랑 싸워서도 경쟁력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특히나 우리 오퍼레이팅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동 애들도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M&A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잘 돼 있는데 사실 원가 싸움에서 게임이 안 돼 버리면 이게 정말 이거는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구간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전에는 그 전에 10년 동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셰일 붐이 불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쌌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난 10년 동안 미국한테 당연히 밀렸었던 거예요. 그건 디폴트였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해볼 만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3년 동안 아시아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업황이 나빠지면 이 캐시 코스트 커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저 뒤쪽으로 계속 밀리는 거예요. 업이 나빠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가동률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국가가 된 겁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면 고정비 커버가 안 되니까 몇천억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키는 결국 가동률이네요. 예. 가동률만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이렇게까지 적자는 안 날 수가 일단 있다고. 지금 예상되는 적자 순이 급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근데 그게 왜 가동률이 떨어졌냐면 중국이나 대만 같은 화학 업체들은 너무 원가를 싸게 받았으니까 업이 어려워도 그냥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돌리면 적자가 크게 나니까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화학업체 진짜 답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가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는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가동률을 올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적자 폭은 줄일 수 있고 살아남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결국 트럼프 2기 때도 막 이런 셀가스 증가시키면 유가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읽어봤더니 상하단이 다 막혀 있다고 보시더라고요. 예. 그 근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유가가 60불을 깨고 내려가서 유지가 되는 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네. 유가가 50불대를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55불인가 한번 예, 가봤어요. 55불인가를 예. 경험했었어요. 근데 그 55불이 정말 무역 전쟁 때문에 수요가 망가지는 거를 가정해서 내려간 유가였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그런 수요 리스크보다 더 악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 그리고 그래서 55불이면 이미 우리가 최악의 상황의 유가를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55불 찍었다가 바로 60불대로 반등을 했거든요. 네.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 60불 언더가 되면 미국에 있는 원유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겠다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60불 언더로 떨어지면 생산량을 줄일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마침 최근 들어서 미국의 쉐일 오일의 생산량 피크아웃이 27년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불과 3달 전이었거든요. 네. 지지난주에 보니까 EIA에서 당장 올해가 원유 생산량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예. 내년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구조적인 부분이고요. 거기다가 예전에 쉐일분 불었을 때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업체들이 지금 엑소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업체한테 다 M&A 당했어요. 망했죠? 네, 망했죠, 사실. 예. 그래서 엑소모빌이 재작년도에 70조를 써서 M&A를 했어요. 쉐브론은 60조를 들여서 M&A를 했거든요. 네. 엄청난 큰 돈이잖아요. 거기다 돈 썼는데,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과점화됐는데 우리가 굳이 생산량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나요? 가만히 두면은 유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 생산량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그거 다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소극적이에요. M&A 이후에 이 큰 메이저 업체들이 투자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이 미국 쪽에서 막혀 있는 지금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더 내려가긴 쉽지 않다. 네,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사우디 같은 데서 막 MS 경쟁 벌어지고 마켓쉐어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재정이 안 좋으니까. 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만약에 50불대까지 빠지면 네. 트럼프가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내년도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피크업 된다는 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모든 에너지 업체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젠가 그저께인가 트럼프가 니네 지켜보고 있다고 생산량 늘리라는 그런 트윗도 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반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생산량이 줄어들 거라는 거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유가 자체가 50불 가기가 쉽지가 않다. 60불이 거의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증산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재정 적자가 몇 년 만에 최대치까지 엄청나죠. 예, 네온 프로젝트도 취소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규모가 줄었고 배당도 엄청 줄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예. 자산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MS를 늘리기 위해서 움직임은 있겠지만 이거를 급격하게 50불, 40불 때까지 떨어뜨리면 손해 볼 거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점은 쉽게 60불 깨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생기니까 유가 오르면 정유지가 확 뜨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런 거 아니면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단 말도 있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정유주 주가는 오르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게 구조적으로 이 정유주를 좋게 볼 수 있는 이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잠깐 제가 잠깐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단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유가의 상단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물가를 자극하는 유가를 원하지 않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중동 순방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만난 데가 사우디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우디 제일 가장 먼저 만났고 관세 전쟁 4월달에 시작하면서 그때 공교롭게도 사우디가 감산 완화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사설들을 보면 트럼프한테 MBS가 선물을 준 게 아니냐, 무언의 선물 준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죠. 네, 그런 예.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유가의 상방 자체도 이 사우디가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유가도 얘기했지만 가스는 좀 유가랑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조선업종 얘기도 들어봐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이제 커머티 애널리스트 모셔서 들어봤는데 그때 이 가스라는 게 이제 쉘 가스에서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거를 네, 빼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LNG로 결국은 그 소위 액화 천연가스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가 참 쌌었는데 네. 이제는 싸지 않을 거다. 네. 그 자료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네. 이 부분 좀 해주시죠. 유가 말고 가스. 그렇죠. 이제 유가는 그래서 이제 60%에서 70% 정도에 네.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가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이제 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근거는 아까 제가 셰일 오일의 피크아웃이 당장 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셰일 오일을 생산할 때 나오는 수반 가스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수반 가스도 그쵸. 이제 피크아웃 치겠죠. 그리고 셰일 분 자체가 이제는 완전 사그라드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드라이 가스 같은 경우는 2030년이 피크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가스 생산량 증분도 이제는 점점점 증분량이 이제 델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벌써 거죠. 그렇게 돼요. 네, 벌써 그렇게 참 그 됩니다. 연필 때 끝없이 나올 것처럼 네, 그러던. 왜냐하면 셰일 강구는 초반 한 2, 3년 동안 확 뽑아내고 그다음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기존 유종이랑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년 동안 붐이 불었는데 이제 투자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제 2030년 후반까지 가면 갈수록 가스의 생산량은 미국에서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력 수요, 하나는 아까 LNG 수출 수요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30년까지 전망치들을 다 보면 발전 수요보다 LNG 수출 수요를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번 주여서 그런지 그 터미널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미국이. 예. 엄청 LNG를 밖에다 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켜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전력 수요도 사실 지금 모자라죠. 지금 그래서 뭐 SMR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전, 태양광 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천연가스란 말이에요. 근데 천연가스의 기본적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LNG 수출 수요라고 예.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천연가스 수출 수요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계속 LNG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자국 내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리고 밖으로 빼내는 수요도 늘어나는데, 그리고 공급은 줄어드는데 당연히 이 수급 밸런스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헨리허브 기준으로 한 3.8불 정도 하거든요. 이달에 얼마였죠? 이거 한 2불 하지 않았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2불에서 왔다 갔다 맞죠? 했었습니다. 네. 정말 움직임이 없고 네. 미국이 정말 싸게 이거 갖다가 화학 케미칼 설비를 지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불리했잖아요. 미국한테.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에 봤던 게 딱 가스 가격 2불에 유가 100불. 맞네요. 당연히 그러면 우린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화학업체는 경쟁력이 없었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데 맨날 이랬을까? 그게 아닌 게 그 전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봤죠, 그 사이클. 보셨잖아요. 그때가 가스 가격이 미국에서 5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미국의 전력 수요가 급증해서 그랬습니다. 한 2000년 초였어요. 맞아요. 천연가스 그때. 예. 그때 천연가스 투자해서 돈 엄청 번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왜냐면 90년대 후반에 가스 터빈이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헬리어브 맞아. 헬리어브. 네. 그래서 그때 가스 터빈이 90년대 후반에 잘 팔리고 2000년 초반에 이제
터빈이 팔렸으니까 이제 발전이 돌아가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스 수요가 엄청나게 는 겁니다. 아, 맞네.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요? 지금 왜냐면 그때도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중반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년 동안 늘었잖아요. 지금도 갑자기 다시 전력 수요 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가스가 해줘야 됩니다. 아, 결국은 그래서 지금도 전력 수요 때문에도 가스 가격이 올라가지만 에너지 수요는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때 쉽게 LNG 수요 안 말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수요 추정을 하는데 네. 발전용도 건재한데 예. LNG 수출용 수요라는 게 나오버리면 예. 조선업이 앞으로 좋은 예. 배경이 이거라고 하니 그렇죠.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스 가격이 올라온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의 어떤 불리한 점이 해소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아, 가스 가격은 올라가고 유가는 안정이 되면 그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불리했던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니까 순환적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윤세성 애널리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주간 단위로 데이터를 보여줘서. 네. 저도 애널리스트 출시다 보니까 네. 그 표에 있는 데이터 보면서 막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네. 너무 디테일한 데이터를 매주 보여주시더라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저로서는 네. 정제 마진이 그냥 축축축축 치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제 마진이 강해지면 과거에는 상당히 이제 수요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주가는 미동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게 우리나라 수출이 위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죠. 이 정유사가 내수보다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뭐 중국도 안 하고 인도도 안 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불리해진 거지. 사우디도 하고 하니까. 네.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전 진짜. 저는 특히나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내놓는 정책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정유업체들 주가가 50%에서 100%씩 올랐어요. 사실 저점 대비해서 올해. 그러니까요. 예. 근데 미국은 사실 가동률도 엄청 풀로 돌리고 있잖아요. 93%도.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 예. 중에. 아니요. 근데 미국의 상황이 곧 아시아의 상황을 대변합니다. 예, 아, 글로벌 그렇습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탱커로 물량들이 다 오갈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리저널 비즈니스가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 그렇죠. 원래 글로벌 미국 수요 상황- 공급을 같이 보는 거니까. 예, 예, 미국 상황이 이건 아시아에 제가 당연히 약간 영향을 놓친 주는 거네요. 거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정유 업종이 예. 그동안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디레이팅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트럼프의 내놓는 정책들이 전부 다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청정연료 세액 공제 같은 경우도 이 기간을 5년을 연장해줬어요. 지금 IRA 세제 개편안 보면은 전부 축소됐잖아요. 예. 혜택이 늘어난 게 탄소 포집이랑 청정연료 세액 공제가 혜택이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국의 정유사들의 주가도 반응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정돼 있는 증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오히려 더 증설이 증설 붐이었잖아요, 약간.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증설이라는 거는 인도 같은데 뭐 사우디 같은 예. 옛날에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다 수출했던 나라 아니에요. 예. 근데 다 이제 자급자족률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쓸 것도 없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글로벌 증설을 보면 정유 설비의 증설을 전체로 보면, 예. 전체로 보면 미국, 유럽은 폐쇄 과정에 있고요. 증설은 인도, 사우디,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들은 이 지역들은 인당 석유 제품 사용량이 뭐 선진국에 비해서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들이죠. 이쪽에서는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앞으로 늘겠네요. 거기. 늘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수요를 충당하려고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증설이 돼봐야 글로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리파이너리 증설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수요 공급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해진 상황이고요. 미국의 가동률 아까 93%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재고는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재고가 그렇게 나요. 20년 내 최저치입니다. 내년에는 2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과거에 재고 떨어지면 주가 돌아섰는데. 일단 이게 최근에는 유가가 빠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가까지 오펙에서 증산한다고 하니까 그럼 하반기에 유가 더 빠질 수 있겠는데
그쵸. 50불대 40불대 가면은 그러면 정유 좀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일단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불안함. 근데 저는 유가 빠지는 것보다 지금 마진 개선되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가가 왜 빠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급 때문에 빠지는 거면 그건 정유사한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수요 때문에 빠지는 거면 정유사 안 좋은 거지만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그건 정유사 사야 되는 겁니다. 맞네요. 네. 그 이유가 제가 중요합니다. 이걸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 네, 이유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2013년도에 쉐일 붐이 불었을 때 유가가 120불 하다가 20불 갔었거든요. 네. 유가 50불부터 20불 갈 때까지는 주가가 안 빠지고 오히려 2배가 올랐습니다. S-오일 주가가. 왜냐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거 유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원가가 싸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2배가 오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한번 유가랑 S-오일 주가랑 한번 그려보시면 그래서 전 유가가 빠지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수요가 안 좋아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사면 안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서 유가가 빠진다고 생각하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 이 공급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정유업종에는 그 CDU라는 게 있잖아요. 상하 중류탑이라는 네. 게 결국 뭐 원유를 갖다가 막 이게 섞여 있으니까 원유라는 게 막 이거저거 섞여 있으니까 네. 그걸 갖다가 그 순도 가치 높은 석유 제품을 만드는 네. 소위 그 설비가 상하 중류탑인데 잘해봤더니 그 CDU가 굉장히 2025년에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로 어떤 상황이죠? 작년에 한 170만 BD, 160만 BD 정도 됐는데 네. 올해가 한 50만 BD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설비 폐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고 증설은 그 신흥국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3, 40년을 돌려야 되는 설비인데 네. 투자할 사람이 이게 3, 40년 돌려야죠. 진짜 한번 하면. 그렇죠. 이게 돈이 많이 들죠. 네. 예. 뭐 10조씩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CDU라는 게 엄청난 장비입니다. 이게 네. 결국 유가를 상품으로 만드는 장비인데. 그렇죠. 결국 이 부분이 공급이 그 YOY 전년 대비 베이스로 하면 크게 주는 거네요. 거의 한 70% 내외로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낮고요. 네. 27, 8, 9년까지 보면은 사실 꽤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요, 증설이. 증설이 거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산업이 안 되니까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 되게 웃긴 게 예. 5년 전에는 정유 비즈니스가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기차 때문에 화학은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화학이 더 좋다라고 다들 보셨죠. 업계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화학 좀 약간 좀 더 첨단적인 화학으로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첨단 화학을 또 떠나서 그러니까 정유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전기차랑 전기차가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게 전망이 안 좋아 보이는 거고 화학은 대체제가 곡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아, 맞아. 근데 기술 가격도 너무 비싸고 예. 그러니까 전망이 당연히 화학 쪽이 더 좋죠. 그래서 다들 정유를 안 짓고 화학을 다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학이 공급강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금 망하는 힘 아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증설을 안 했던 정유는 지금 업황이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저희 시클리컬 비즈니스 웬만하면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업계에서도 다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증설을 안 해서 지금 업이 좋은 겁니다. 사실. 남아있는 플레이어만 그냥 끝까지 돈 버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제 설비는 뭐 그렇다 치는데 수요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뭐 최근에 보면 뭐 제트 수요는 엄청 많다. 우리나라 혜택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항목별로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 쪽은? 지금 제트유 수요라든지 디젤 수요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강점이 있더라고요 또.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디젤이나 항공유 수출이 미국으로 나가는 게 뭐 1년 내 최대치까지 그러니까요.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동률 풀이고 물량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보내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내줄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우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네네. 중동이 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우디 이제 OSP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네. 자료에서 본 거예요. 원래는 이게 그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오피셜 가격이잖아요. 네. OSP가 굉장히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을 놓으셨어요. 그러한 배경이 뭐죠? 이게 사실은 이게 정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굉장히 타이트하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정제 마진이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점을.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 밸런스, 가동률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말씀드릴 거는 원가 측면인 거예요. 그렇죠. 원가 측면에서 우리가 두바이유를 주로 사오는데 예. 사올 때 이 벤치마크로 사오는 게 아니라 벤치마크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쳐서 사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죠. 예. 그렇죠. 그게 OSP라는 맞죠. 개념인데 이 OSP가 어떻게 결정되면 사우디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코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람코가 결정하는 아람코가 거고. 결정하잖아요. 예. 안 팔리면 그럼 싸게 팔아요. 예. 잘 팔릴 것 같으면 비싸게 팔아요. 네. 그래서 러우 전쟁 나면서 이 OSP가 10불까지 갔었어요. 음. 그럼 그 얘기는 유가 100불인데 110불에 사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엄청 붙였었네요. 예, 엄청 붙였었죠. 근데 이제 러우 전쟁이 이제 점점 완화되면서 이 OSP 내려옵니다. 그래도 계속 높았던 이유가 뭐냐면 오펙이 감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산한 지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해놓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OSP가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스탠스가 완전 돌아섰잖아요. 이제 감산을 완화하겠다, MS 늘리겠다. 그러면 MS 늘리려면 싸게 줘야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재정 때문에 MS를 늘린다는 거는 이거를 줄이는 거네 OSP. 그렇죠. 플러스 조금이라도 싸게 줘야지만 그 MS 늘릴 수 있으니까. MS 늘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나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오펙의 감산 완화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우리 생각에는 감산을 완화하면 마치 주가가 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네.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OSP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캐나다 원유가 글로벌 캐파가 커요. 한 5%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게 커요? 예, 커요. 근데 그 캐나다 원유는 전부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계속 캐나다 때리기를 하니까 질려서 이제는 미국 말고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물량을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중국도 받아 쓰고 우리나라 업체도 받아 쓰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캐나다 원유가 15불이 쌉니다. 그렇게 써요. 엄청 싸요. 엘바타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엘바타 원. 근데 그게 운송돼서 와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싸지는 않습니다. 아시아까지 넘어오면 그래도 한 4, 5불 싼 것 같아요. 근데 1불이 싸면 SOL 기준으로 연간 3,400억이 좋아집니다. 야. 만약에 5불 싸면 1.5조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엄청난 큰 효과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받아쓰기 시작하는 아시아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시아로 팔 때 너무 편하게 팔았죠. 근데 갑자기 경쟁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싸게 주지 않으면 MS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캐나다 원유가 아시아로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원가 하향 안정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뭐 원유하면 뭐 두바이, 브렌트 지금까지는 WTI 세 개 얘기했는데 엘바타 원유라는 것도 이제 우리 그만큼 생긴 거니까 중동 입장에서는 아시아 MS가 줄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주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 조금이라도 싸게 줄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정유 업체들은 이제 선택지가 늘어난 거예요. 원하는 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정유업종은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결론은 이제 S51인데 네. 우리가 5월 27일 자료가 이제 좀 언컷하자면 좋게 보시는 결국 컨비션 바이 했던 근거가 네. 쫙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뭐죠, 그러면?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은 안정화되고 제품의 수요 공급 밸런스는 워낙 타이트해져서 높은 정제 마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예. 그리고 2029년까지 내연 기간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업체들이 그냥 그 수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내년도에 SOL은 샤인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예. 이제 사실은 화학 설비예요. 그렇죠. 롯데케미칼과 같은 설비인데 수직 결합가 돼 있기 때문에 원가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학도 지금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사이클이 조금은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샤인 프로젝트로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샤인 갖고 이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사이클이 안 좋은데 샤인이 가동되면 뭐 대규모 케이펙스 투자했는데 예. 이 가격이 가동률 안 올라면 어떡할 거야? 샤인이 좋은 거야? 뭐 이런 반론도 좀 있던데 어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뭐 아시아 내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이 경쟁력이 조금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서
업황의 사이클이 순환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쪽까지 돌면 SOE는 양방에서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샤인 쪽이 올라오고 예, 정유는 정유도 마진이 더 멀고.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돈을 벌기 시작만 하면 캐펙스가 이제 피크업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돈은 없고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옛날에 배당 성향 50%였는데 지금 20%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됐죠. 배당사는 준 거에 대한 비판이 좀 많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온 거죠. 네. 예. 그리고 NCC를 왜 하냐, 그러니까 화학사업이 왜 짓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반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PX에 돈 너무 쓴 거 아니야? 옛날에 배당으로 주던 거 왜 KPX에 돈 썼어? 뭐 이런 논리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그건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름을 계속 팔아먹어야 되는데 예. 기름 팔아먹으려면 정제 설비만 있으면 기름 다 못 팔아먹으니까 화학사업이 지어놓으면 이 공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기름 팔아먹으려고. 어쩌면 아람코와 관계가 SOE이 강한 편이니까 여러 예. 가지 그걸 감안해서 한 건데 그렇죠. 안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이런 소위 예.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돌아가는 판은 어쨌든 비판은 있었지만 약간 샤인 프로젝트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그- 들긴 합니다. 예. 샤인 얘기한 김에 이제 케미칼로 넘어가죠. 예. 석유화학으로. 우리가 이제 뭐 석유화학 하면 결국 미국 ECC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12년부터 24년까지 ECC의 압도적인 원가, 정말 압도적이었던 원가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의 업체들이 상당히 고전을 해왔는데 네. 자료에서 원가 우위 국면이 종료될 거다. 종료란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게 보시는 근거 좀 말해주시죠. 그게 이제 아까 가스 가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불 후반인데 가스 가격은 미국 헨리허브 기준으로 한 5불까지 또 갈 수 있고 2불에서 5불 가는 거니까. 네, 6불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이 시업자는 타격이 크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가스 가격의 급등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때 천연가스 급등하고 맞아요. 힘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 ECC가 인기가 없었어요. 네. 전부 NCC만 지어졌었습니다. 맞아요. ECC가 인기가 있었던 건 최근 10년인 거고요. 그래서 가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가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전력 수요와 아까 LNG 수출 수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스 가격의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미국 애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예전처럼 물량을 공급하지는 않을 거니까 아시아로 그 물량만 줄어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이 그 중국으로 많이 보내지 않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 화학 제품 수출의 1등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우리가 MS 뺏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원래 중국에 많이 이걸 예. 보냈었는데 예. 중국이 미국에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케미칼로 보면은 미국 걸 엄청 예. 갖다 썼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다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네. 트럼프가 그래서 LNG 수출을 이렇게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ECC를 건드린다는 거죠. 바이든이었으면 LNG 수출을 허용 안 하니까 가스가 계속 쌀 겁니다. 그럼 미국 ECC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서 제목을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로 하신 거구나. 예.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 결국은 소위 조선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반기 예. LNG선 이슈가 결국 미국의 경쟁력이었던 천연가스 가격을 건드려 버리니까 예. 이게 결국 ECC 업체에 영향을 주고 예. 중국 수출이 줄고 예. 그럼 그 틈새를 다시 한국이 시장을 회복하는 예. 이 그림을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좋은 섹터들을 보더라도 에너지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조선주가 관심을 받는 거고 그렇죠. 뭐 원전 SMR도 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산업의 기본 패러다임이 바뀌면 이 소재 산업재 안에는 다 해당되는 업체들이 다 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우리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렇게 말을 세미나 다니시면 아직은 이 정유학에 대한 관심들이 적다 보니까 잘 와닿지 않겠네요.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와다는 하시는데 손이 안 나갑니다. 손이 안 나가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시는데요. 음. 손이 안 나가시는 게. 그럼 하나 더. 네.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하셨는데 러우 전쟁 뭐 이란 이슈 때문에 사실 중국은 굉장히 싸게 생산을 했다. 네. 하여튼 중국의 원가 우위가 좀 소멸되면 네. 그것도 우리나라 NC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계속 증설은 있습니다. 27년, 28년까지.
증설이 있어서 공급 과잉 상태는 유지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경쟁자들은 계속 그래도 90% 100% 90% 정도는 돌렸는데 우리는 70%대 이렇게 돌리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동률만 올려도 우리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 우리는 너무 수출 위주니까 다. 예, 우리는 맞습니다. 왜 안 사주면 예. 우리는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가동률만 올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업황 둔화된 건 오케이. 근데 낮은 원가 경쟁력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지위를 예, 사실 원가 부분이 서로 경쟁만 동일하게 가도 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 예. 거기다가 롯데케미칼은 지금 대상 공장을 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것도 결국은 정유사에게 통폐합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엔 정유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정유사한테 지금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요. 대산이 어마어마한 곳인데 거의 예.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수도 그래서 이제 GS 칼텍스한테 LG화학이 NCC를 넘기네, 뭐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대상 공장을 넘기게 되면 어쨌든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의 마이너스 나는 효과들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쪼그라들겠지만 예,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일종의 구조 조정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 형태가 예. 여러 가지 오버캐파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유사가 만약에 NCC를 가져가면 네. 원가를 서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NCC의 경쟁력이 조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케미칼까지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자료 중에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까 바이든 정책에서 네. 슬쩍 언급을 하셨는데 탄소 포집에 대한 세액 공제가 유지됐다. 네. 그래서 뭐 칼륨 사이클 뭐 이런 쪽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네. 그래서 종목도 제시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게 이 에너지 업체들, 전통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원유를 생산할 때 이 원유가 계속 생산이 늘어나다 보면 이 광구의 압력이 떨어지거든요. 그 압력을 높여줘야지만 원유 생산량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력을 뭘로 높이냐? 탄소를 포집해서 광구에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채워가지고 채워서 그 압력을 올리는구나. 유지를 시켜야지 생산이 늘거든요. 탄소 포집을 하면 또 그것도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에너지 업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 원유 생산량 늘리려면 이 기술이 필요한데 당연히 그럼 이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로비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해서 이번에 혜택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스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스 발전도 지금 뭐 주가들이 다 좋고 가스 발전할 때 근데 여기서 나오는 CO2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집을 해줘야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렇죠. 써주니까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우리 이거 팔아야 되는데 탄소 포집해야지 팔 수 있는데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소 포집 세액 공제의 혜택을 늘려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탄소 포집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탄소 포집으로 얼마나 돈을 벌지는 탄소 크레딧에 달려 있는데 이건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확실한 시장입니다. 탄소 포집 직접 하면 얼마나 돈 벌지 몰라요. 근데 곡괭이와 삽 전략처럼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납품을 하면 그거는 무조건 돈 벌 수 있거든요. 시장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흡착제를 하는 업체들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흡착제를 하는 업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요. 유니드가 이제 유니드가. 칼륨계에서는 글로벌 1등이거든요. 그 글로벌 1등이죠. 사실 예.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죠. 예. 그래서 원래는 비료 시장이 원래 그렇죠. 이 회사의 메인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탄소 포집 시장이 커지면서 이쪽으로도 이제 물량을 보낼 수 있게 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쪽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좀 약간 놀란 게 태양광을 얘기하셔가지고 태양광 하면 저는 중국 업체 때문에 공급광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거 도저히 우리 업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 재생에너지 같은 거 SMR 같은 거 시간이 걸리니까 원전은 그 사이에 태양광이 좀 더 매력이 있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제가 매년 3월달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 컨퍼런스를 이제 간 지 한 2년이 됐어요. 예. 그 작년만 하더라도 가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수요가 막 늘어나는 구간이었으니까 작년에 가스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가서 봤더니 그냥 주제 거의 절반 이상이 가스입니다. 네, 가스가 그냥 거의 메인이고 SMR도
세션이 한 20% 정도, 30% 정도 있긴 했었어요. 네, SMR도 좀 난리죠. 뭐 당연히 난리니까요. 근데 이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 정도로 가스에 대한 관심이 늘었고 그래서 가스 터빈에 대한 발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스 터빈이 지금 90년대 후반의 사이클이 한번 제대로 왔다가 20년 만에 사이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되니까 안 했죠.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만한 부품이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가스 터빈에도 지금 주문 넣으면 3, 4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목 현상이 엄청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가스 쪽에도 터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가스 발전소 짓는 비용이 지금 2년 사이에 3배가 늘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가스 터빈 비용도 올랐고 EPC 비용도 올랐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가스 발전소의 이용률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신규로 짓기가 너무 비싼 상황. 아, 돈이 너무 드니까 이게 네. 이게 안 맞는군요. 네. 투자해서 이렇게 마진이 제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가스가 이 늘어나는 전력수를 해줘야 돼, 메이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SMR 같은 경우 29년도, 30년도니까 공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메울 거냐라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석탄까지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석탄으로 하이퍼스케일들 데이터 센터 돌리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석탄도 필요하고 결국은 태양광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 공백을 메우려면. 그런 거 SMR도 말이 SMR이지 그거 짓고 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네. 뒤에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예. 비용 떨어지고 진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려면 오래 그럼에도 걸리니까. 불구하고 태양광하면 중국의 이 오버. 예,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네. 중국 제품들이 못 들어오게 완전 막혀 있는 결국 상황입니다. 이번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예, 트럼프 정책이 이것도 거기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그 동남아에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것도 관세를 엄청나게 내렸고 이번에 IRA 세제 개편안 보면 중국 업체들이 미국 설비 안에서 한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쵸. AMPC를 다 받아갔거든요. 중국 애들이. 네. 근데 중국 애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AMPC 못 받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완전 별개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대략 한 규모 한 15% 정도 MS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공급 과잉이 조금씩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어요. 중국을 막으면 예, 결국 하나 솔루션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진다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 이쪽으로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계속 이 상원에서도 변동성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구간이라서 저도 이제 그거는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고 확실한 건 내년부터는 정말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이제 보조금 못 받아가니까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공급 과잉이 금방금방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확실히 조금 기본적인 모듈 업황이 터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케미칼보다 정유가 저는 더 마음에 드는데요. 정유가 훨씬 이게 케미칼은 뭔가 조건부 함수가 좀 붙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정유는 그냥 현재 네. 그냥 픽스된 것 같고 네.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그건 이해가 갔어요. 그렇죠. 그래도 케미칼에 대한 종목도 의견이 한 3개 정도를 좀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종목 굉장히 많지만 유니드는 아까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셔서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참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인데 참 안 된다. 밸류는 금호석유학은 어때요? 이거 제 섹터 내에선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전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원재료를 NCC 업체한테 받았습니다. 롯데케미칼, 뭐 SOL 뭐 이런 업체들한테 받았을 건데 NCC는 여전히 공급이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 받아 쓰는데 비싸게 안 받았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재료 조달에 있어서 이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제품이 합성고무, ABS 이런 건데 글로벌리 증설이 없습니다. 내후년까지 증설이 거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재료는 싼데 제품은 수요 공급 밸런스가 타이트하니까 이 마진을 굉장히 세게 벌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무 사업 같은 경우는 천연 고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천연 고무가 쇼티지예요. 왜냐면
천연고무가 가격이 10년 동안 또 약해서 예, 태국이나 말레이에 있는 농민들이 다 두리안심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네, 이거. 두리안심으로 도망가서 진짜로 천연고무는 공급이 안 늡니다. 예, 공급이 안 늘어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가격이 대략 한 7년의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고무 가격이 세지면 대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합성고무가 같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올라오는데 원재료 가격은 안정화되는 국면이라서 아마 꾸준하게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우리 여쭤보는 이유는 그래도 이 회사가 PBR로 0.5배 거의 네. 전후에 있는데 네. ROE는 그래도 한 7% 이상은 나오는 회사니까 예. 해볼만 하거든요. 밸류만 놓고 이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업황 사이클만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면 이게 순환적인 거는 사실 예. 밸류 쌀 때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고민 때문에 제가 금호석이는 좀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가 그래도 조카의 난 뭐 이런 거 겪으면서 주주환원 이런 것들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사주가 18%가 있었는데 이미 9%를 절반을 소각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계획을 내놨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도 그 나머지 9%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대할 포인트가 있기는 하죠. 그다음에 요새 가장 각광받는 그룹이 하나 그룹의 회사 하나 솔루션인데 네.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하게 좋게 보시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 하나솔루션은 지금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태양광 비즈니스가 아마 미국 내 공급망을 갖춘 업체들 그리고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이 된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많이 관심 있는 것들보다는 항상 그 뒤안길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또 밸류 대비 가치 가격을 좀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좀 잊고 있었던 섹터였는데 우리 윤세영 의원님께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불편한 질문들도 꽤 하고 한 것 같아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오늘 시청자분들도 우리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서 장기적인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이러한 현재 논쟁거리에 있다.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해 가는가, 실제 변화 어떤가를 지켜보시면 앞으로 1, 2년간 상당히 흥미로운 국면도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예, 윤쌤의 돈 되는 설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잘 이해해 주시고 질문도 좋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네요. 예, 하여튼 매주 저도 이 섹터에서 만날 때가 가장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제가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오늘도 그러한 도움이 됐던 날이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의 분석에 도움이 되고 우리 생각을 좀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